시청자 여러분, 8월 15일이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결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배병유 전 경제풍을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우리 경제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대표님, 먼저 내년도 예산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올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9월 1일부터. 그래서 당정청이 지난 13일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2020년 예산안 확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가졌죠. 거기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도 뭐 슈퍼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470조. 근데 이것보다 훨씬 늘어난, 적어도 40 내지 60조가 늘어난 510조 내지 530조. 근데 초슈퍼 예산을 책정하기로, 이렇게 짜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건가요? 총선 의식한 거 예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 총선인데 어떤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압승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510조 플러스 알파, 그리고 53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확장론을 딱 제시했어요. 그래, 재정 맞아요. 확장론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전에는 민주당이나 이해찬 대표가 지난 정부가 말이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을 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구조 조정도 못하고 문제를 다 남겨놨으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재정 역할 확대해가지고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재정 안전 건전성을 유의하면서 국가 총부채를 GDP의 40%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보세요, 40%가 무슨 마지노선이야, 그거. OECD 평균이 110%인데 말이야. 이게 뭐냐면 재정 확장 풀어라, 이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풀어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거 보면은 분배, 복지, 고용, 막 이쪽에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스토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안목으로 볼 때는 총선용 선심 뻥 확대 초슈퍼 예산이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복지 예산 비중이 한 161조로 34.3%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퍼주기 예산, 이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그 생활 관련 그런 생활 관련 그게 뭐라고? 생활 SOC라는 맞아요. 생활 SOC죠. 맞아요. 생활 SOC만 해도 뭐 48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특히 복지 예산도 보면은 벤처 예산도 예를 들면 1조 했는데 그 중에 무늬만 창업이지 실제로 벤처 예산이 아니고 그냥 정부 예산을 요새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초슈퍼 예산이지만 복지 예산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저는 뭐 항목별로는 안 봤습니다만은 토탈로 510조 플러스 알파라는 그 한마디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확장론의 기본인데, 그 항목에 가면 지금 말씀해 주시다시피 분배, 복지, 고용 뭐 이런 쪽이야. 그리고 생활 SOC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각 지자체별로 정책적인 민원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생활 SOC이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 정부별로 그 정책 민원 사항 끌어받아가 예산에 반영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뿌리가 있거든요. 금년 초에 들어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지방 예산 투어라고 해가지고 다녔어요. 쭉 다녔어요. 제일 먼저 PK 갔잖아요. PK 가가지고 김경수 지사한테 이 도정을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 뻥튀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또 예타 면제해가지고 20몇 조가 다 풀었어요. 예타 면제했죠. 그거하고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취지는 좋아요. 분배, 복지, 고용 예산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은 내년도 4.15 총선을 겨냥한 뻥튀김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당도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총선용, 선심용 예산은 대폭 깎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슈퍼 예산을 짜더라도 예. 세금이 잘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법인세 세수 호황 이것도 끝났어요 이미. 뭐 세수 호황 끝났다고. 1조 이상이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그럼요. 거기에다가 올 상반기 재정 적자만 해도 뭐 56조인가 얼마인가가 이렇게 재정 적자가 났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슈퍼 예산을 짜면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경제 지표를 끌고 나오는 게 지금 사실상 세금 주도입니다. 세금 주도. 그런데 내년도에 이 슈퍼 530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뭐 세금 주도하도 재정 펑펑 다 다는 겁니다. 매우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선만 이기면은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 논리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가 채무반도 731조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맨날 그 말씀 하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외국 국가 신용기관들이 우리의 그 신용평가를 일본보다 2단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재정 확장론에 대해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저에는 보면은 분배, 복지, 고용 이 정책 잣대 가지고 슈퍼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 예산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거 예. 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만 하면 다 허물이 덮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은 좋은데 예. 국가가 빚더미에 앉는 그럼요.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라든가 가게가 예. 좋아가지고 호황 국면 같으면 세금도 잘 걷어지니까 그 돈으로 쓰면 돼요. 국가가 걷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 가게도 다 빈털터리고 그렇죠. 가계 부채. 뭐 기업들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기업 미중 내부적으로 골병이 다 들었어. 그렇죠. 삼성도 막 미중 골병 무역 들어가고 전쟁. 있잖아요. 삼성 예. LG까지도. 반도체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일 한 게 일자리 정부고 친노동이고 이거 아닙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부터 계속 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뭐 작업인가 그거 6천 몇백억인가 그래. 그게 예. 막 여기저기 뿌리니까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2,600억인가 얼마 그게 했어요. 그래가 막 또 봤는데 그거 보면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데 보니까 엉터리. 예. 청년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보니까 예. 이게 뭐 사업주가 자기 뭐 조카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기존 있는 사원을 신규 채용으로 서류로 뭐 하고 말이야 엉망진창이야 그게 예. 17만 명. 그래서 임자 없는 돈이에요. 이제 그 고용 청년만 그런데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뭐 노인들 중노인 노인들하고 이 사람들 취약 계층을 위한 것은 연간 한 6조 원 가까이 돼 6조 원. 네. 그러면 여기에 부정 수급을 조사하면 얼마겠느냐?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요. 이거 뭐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 감독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돈이고 임자 없는 돈이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분배 복지는 더 이상 뻥튀기를 하니 사후 관리도 없이 자꾸 예산만 늘리면 어떡하느냐. 올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게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심의하는 과정에는 국회나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절대 뻥튀기면 안 돼요. 내년 총선용은 안 됩니다. 그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세계 국가 신용평가기관이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한다. 틀려보면 엉터리예요. GDP 성장률이 지금 2%도 지금 전부 다 밑으로 다 내려갔어요. 어디서는 1%, 1.9, 1.8 다 내려갔어. 예, 그런데 그걸로까지 설명하니 GDP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신용평가기관이 하는 것은 베이스가 따로 있어요. 뭐, 항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걸 자꾸 말씀하면 조금 과잉 지나치게 하면은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 생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내각한테도 가짜 뉴스 단속해라 특별 지시 내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자꾸 우리 기초체력 튼튼하지도 않고 지금 베이스도 안 좋은데 일자리 지표도 개선됐다고 뭐 그래요. 튼튼하네 하면은 예. 청와대 발 가짜 뉴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모르겠습니다. 지나치다고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비쳐. 사실이죠. 지금 이 세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예.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뭐 정부가 예산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뭐 케인즈 이론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경우는 정책의 대전환 이게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당을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야당이 경제 정책을 기본적으로 전환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도 바로 그건 겁니다. 명백하게 지금까지 2년 얼마 동안 집행해가 실패를 했는데 그게 시장이 인정하는 거고 기업이 인정하는 거고 자본이 인정하는 건데 왜 대통령께서 그걸 손을 안 못대게 하느냐, 성역을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걸 인정하러 바로 잡으면은 그게 오히려 개선인 거지. 야당도 도와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너무 선거용을 뻥튀기만 한 거는 가혹하리만큼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일 그 경제 대책위 민관정 회의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인가요? 이분들도 그랬대요. 소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뭐 장비 그런 것이 한두 해 이렇게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유, 반색이나 그런다. 예. 그런 거 하기 이전에 뭐 1조를 보태주니 이런 거 이전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제가 너무 많다. 제발 규제 좀 풀어주고 주 52시간 이걸 먼저 풀어야 기업에서도 R&D에 그냥 밤새워 일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우선 세금 막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뭐 성심 쓰지 말고 맞아요. 그 얘기. 본안들이는 규제 계획부터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이거만 해달라 이게야. 화관법이라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이라는 게 화학물질 아닙니까? 등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번에 일본이 우리한테 규제했다는 게 전부 화학물질 아닙니까? 그게 관련돼. 그거를 개발하려고 실험실에는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걸 산업화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못해. 엄두를 못 내, 엄두를. 그래서 이제 박용만 회장이 얘기한 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일본 대통령이 이 말씀을 했거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다시는 그러니까. 일본한테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큰 소리는 쳤죠. 짧은 기간에 이걸 거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기가 차는 거야. 기업체에서 보니까.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용만 회장이 일본의 기초체력과학을 따라가자면 반세기 걸립니다. 반세기. 그렇죠. 일본은 노벨 과학상이 20몇 개입니다. 23명인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어. 그게 기초화학의 베이스입니다. 거기서 우러나온 게 기초화학인데 대통령께서 금방 따라잡는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책에서 쭉 거려가야 하니까 이거 반세기 걸립니다. 반세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나 산업부에서는 부끄럽게도 미안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상공부 기자를 참 오래 했는데 한일 국교 수립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일 무역 6조가 됩니다. 무역 6조. 그게 보면은 저도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만 참 명랑해. 안 돼. 나중에 심지어 저녁에 술 먹으면서 일본 대표들이 우리가 한국 뭐 사줄래도 뭐 사줄 게 없습니다 말이야. 사줄 거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실시로. 그리고 우리가 저 기초화학이나 부품 이걸 이렇게 일본 걸 의존하고 있는데 그걸 대일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의존하지 말아라.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지금 우리 경제 부문별로 찾아보면 기계고 전자고 중화학공업의 기초 소재나 이제 일본의 의존도가 뭐 당장 못 벗어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소재에서부터 부품에서부터까지. 아니 지금 이번에 노아베 그 인쇄한 기계도 인쇄기도 전부 일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잉크도 그 특수 잉크가 일본에서 나왔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 자판, 아베 하는 이 유인물에 가지는 것도 전부 일본 기계로, 일본 기법으로, 일본 잉크로 인쇄했다는 거거든. 이 볼펜이 KBS 아나운서가 이거는 한국 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볼펜 알맹이 어디 건지 봐라. 소재 껍데기는 사서 찍은 건 국산이지만은. 그렇습니까? 알맹이는 누구 건지 가봐라. 전부 일본이야. 이거는
알미늄 샷이 지금 찍을 수 있어. 저도 그때 9시 뉴스에 또 앵커가 그걸 해명을 하더라고요. 시청자한테서 들고 있는 볼펜이 일제 아니냐는 이렇게 지적이 왔는데 일제가 아니고 우리 국산품이 나오고 그래서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네 그랬어요. 서울공대 나온 사람들 비웃잖아요. 그러면 그 알맹이 일제인지 알맹이 국산인지 물어봐라.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수술 기본 기계나 기본 그 약품 가서 보라면 일본 거 하고 독일 거 아니고 우리 게 되는지 의사는 우리 의사라 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베일하고 일본 일제 불매 운동하는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특히 대통령께서 금방 할 수 있다. 절대 지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속으로 아이고 대통령께서 잘 모르시고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참모가 네. 누가 저런 말씀을 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배 대표님, 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 저도 언론사에 오래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캠페인이 아주 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뭐 관광을 가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하면서 뭐 어디가 텅 비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불매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본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우리 언론이라든가 또 관에서까지 은연중에 그런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게 올바른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신일, 반일 이런 시기입니다만은 우리 불매운동을 보면 참 민망하고 안타까워요. 그러시죠.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의 제품을 거부하거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거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네. 이거를 지금 우리 불매운동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관제형이야, 관제형. 예, 그러니까요. 관치형, 관제형이야. 예. 대통령에서부터 말이야. 지금 집권당의 대표 이해찬 대표가 말이야 맨날 기업한테는 기업 경제가 막 일본 경제에 대해 의존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또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 장관은 아니 중소기업이 이걸 개발해놔도 대기업이 사주지 않아가지고 일본 경제에 의존돼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불매운동을 청와대나 집권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인상을 느끼니까 일본에서 볼 때 관치야. 내가 볼 때도 관치야. 관치 이거는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면은 안 할 말로 서로 보복전을 하면은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 경제가 더 타격이 심해요. 그렇습니까? 월등히 심해. 관광도 그러고 상품 또 교육도 그러고 또 그다음에 규제 보복을 하더라도 관세, 비관세 이것도 서로 보복을 하더라도 보폭이 우리가 더 피해 폭이 크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불매운동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정부가 여기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돼. 관치형, 관제형의 인상을 줘서는 안 돼요. 요즘 이제 조금 완화가 됐대. 네. 중국 청장이 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노 재판은 없어지고 여론이 역풍에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그렇지. 중국 청장이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노 재판 일본 배척하면 안 되지. 아베 정권을 아베라는 건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거론을 했고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론한 평화경제. 평화경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슨 평화경제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요. 대통령 말씀이지만은 평화경제라는 개념 설정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봐. 지금 대한민국 경제하고 북조선 경제하고 평화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저기는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1인 4경제예요. 여기서 어떻게 평화가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평화 경제로 간다는 것은 대북 퍼주기밖에 안 돼. 대북 퍼주기 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서면은 상상 윈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꿈과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 시간 현재로서는 평화 경제라는 개념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화 경제를 하면은 일본 경제를 단번에 따라잡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 단번에 어떻게 남북 평화 경제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추진하면 일본 경제를 단번에 따라잡는다. 이것도 가짜 뉴스야. 이것도 엄청난 가짜 뉴스야. 대통령이 말씀하지 있을 수가 없어. 남북 경제가
제휴를 하면은 남한경제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 지금은 그렇죠. 상당 기간 동안 예. 얼마나 지금 독일이 통일된 지가 20몇 년이 훨씬 넘었는데 동독 지역의 경제 보세요. 독일이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엄청난 격차가 나. 거기에는 대기업도 없어요. 동독 지역에는. 지금 북한하고 우리는 GDP만도 50대 1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평화라는 이 개념이 안 돼. 퍼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왜 난 가짜라고 얘기하냐면 평화 경제가 추진이 되면 당장 우리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말씀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경축사에서는 평화경제 되면은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6위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턱도 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나 친북자들의 리포터나 이 사람들이 조언이에요. 저 조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게 뭐 평화 경제가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30 몇 년인가 그때 2045년은 통일된다는 거예요. 평화경제를 거쳐서. 대표년 때문에 자동적으로 완코리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45년. 그게 이제 이 친북 이 사람들이 조언을 그런 식으로 했겠지. 아니 근데 경제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는 두 개를 합쳐봤자 12, 3위도 겨우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6위는 턱도 없는 소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전에 평화 경제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1인 체제 경제 체제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행복이부터 내려놔야 뭐가 될 우리가 거야.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그냥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말씀해가지고 국민을 오도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북한이 막 미사일 저렇게 쏴붙이는데 뭐 불안스러운 사태가 있지만은 남북 관계가 뭐 대화가 아주 이것도 나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지금 있습니까?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반도 프로세스가 어떻게 뭐 성과를 내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너무 북한 짝사랑 러브콜식으로 가시면은 안 돼. 그 국민들이 다 알아. 아니 그러니까 평화경제를 지난 15일 외친 그 다음 날 북한에서 두 발 또 썼지 왜? 두 발 쏘았죠. 그리고 조평통이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아이고. 앞으로 대화할 생각도 마라. 너희들은 할 생각이 없다. 온갖 욕짓거리를 다 했어요. 남조선 당국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예. 대통령한테 뻔뻔 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래 사람이 적어가지고 졸졸 잃는 사람. 이거 말이야. 얼마나 숨없니.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비난한 것이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한테 대해서 모욕한 거거든. 그리고 대통령 책임지셔야 돼,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은 모욕감을 느껴요. 그런 숨을 듣고 싶지 않아. 김정은한테만 들으면 괜찮은데 지금 트럼프까지도 글쎄, 문재인 대통령 흉내를 내가면서 자기 어디 무슨 브루클린인가에서 월세 받는데 114달러 받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10억 달러 받는 것이 훨씬 쉽더라. 훨씬 낫다 그랬잖아요. 참 이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하고 딜해가지고 비핵화 가는데 당신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빠지라고 그래요. 김정은이도 그래. 남조선 빠져라. 예. 당신 빠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한반도 프로세스에 따라가지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 전부 가짜 뉴스야. 우리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 얼마 전에 내각에다 지시를 했어요. 난 그걸 보고 유심히 봤는데 언론계에서 볼 때는 참 기가 차는 말씀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보자 나온 거 한 변호사 있죠? 한상혁 변호사요. 한상혁 변호사가 바로 가짜 뉴스 단속하기 위한 개혁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통령께서 집권당하고 같이 내년 4일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예산 뻥튀기만 하고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입에다 언론 제갈 물고. 사실 지금 뭐 공중파든 또 종편이든 다 친문 언론이 됐거든요. 그나마 조금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 이거 이제 단서합니다. 예. 가짜 뉴스 그거 보면은 한상혁 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KBS나 이제 공중파는 그래도 정리가 됐는데 유튜브나 이쪽에는
가짜 뉴스 뭐 오종보 이게 많다고 그렇게 돼. 이걸 철저히 개선해야 돼. 그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 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 퇴치론이에요, 그 핵심이. 그래서 아마 그 양반이 방통위원장이 된 것 같더라고. 전임자는 아마 그거 가짜 뉴스 단속에 미적미적 하다가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이호성 씨가 그래서 목이 잘렸죠.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가짜 뉴스를 이 얘기하고 있느냐고. 아니, 대통령 말씀하면 경제 정책 실패한 거, 소득주도 정책 실패한 거, 그것도 가짜 뉴스로 생각하고 앉았어. 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이야. 아, 무슨 소리야. 소득주도 정책에 따라서 고용구조가 개선이 되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가 되는데 왜 실패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진 겁니다. 뭐 어이가 없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대통령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통위원장 두 사람이 된다면은 아마 가짜 뉴스 단속을 가지고 얼른 게 이거 재갈을 물릴 것이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유튜브. 고 박사, 이 텔레비전 이거 저도 지금 걱정입니다. 아니, 진짜야. 뭐, 대세를 읽어보니까 그래. 예. 유튜브가 문제라고 돼 있어 보니까. 예. 참나. 이거 지금 뭐 공중파는 솔직히 KBS 보세요. 그거 뭐 안 본다, 안 산다 뭐 하는 게 노골적이잖아요. 매일 문비어 첨가에 땡전 뉴스가 아니라 땡문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은 양반이야. MBC도 그래. MBC도 그러고. 그나마 SBS는 민간 방송에서 조금 나은데 거기도 지금 공중파 전체가 노영 방송이 됐습니다. 노조가 경영하는 방송이 돼버렸어요. 언노래에서 다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8.25 경축사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평화 경제만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저 관제는 안 하지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퍼즐이야, 퍼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막 그거 보면 프로그램을 쭉 하는 거 보면은 대통령께서 완전히 막 넘어간 것 같아요. 북한 김정한한테 쏘은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잘 모르고 쏘가 넘어간 거 아니냐. 쏘가 넘어갔는데 대통령이 이런 쏘가 넘어가는 건 대한민국을 쏘가 넘어가도록 말 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강력하게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 여론조사도 보면 SBS가 한 거 보면요. 평화경제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한 37.6%. 부정평가가 57.6%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도 한 60여 %의 국민들도 이 평화경제라는 게 실현 가능성도 없고 뻥이다. 제대로 알면 저보다도 더 그렇죠.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말이 좋아서 평화 하니까 그 좋은 것 모양이다 하니까 이 정도라도 나오는 거야. 나는 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오는 저 여론조사 참 먹고 싶질 않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50%를 넘습니까? 난 그 여론조사 난 기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만 잘못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그래서 이거 저 평화 경제 이거는 제대로 하면은 뭐 완전히 원사이드로 이거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평화 경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가짜 뉴스다. 경제 불안을 조성하는 허위 뭐 이런 과장 뉴스다. 이렇게 지금 나올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 말씀했어요. 허위 과장 정보가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거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국무위원 때 경계라는 것은 잘 단속해라. 그게 내각의 퇴치령이야. 내각의 지시한 거거든. 그냥 거기다가 저 이해찬 대표 뭐 그러지, 집권당 그러지, 장관들 그러지,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뭐 이번에 한상혁 씨 이 청문회만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통과 안 돼도 아마 임명하지 않겠어요? 임명하겠죠. 막 착착착착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쨌든 내년 4월 총선 앞에 지금 전부 다 이거 그렇게 합니다. 총선 4.19 총선 전에. 아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10월부터 실시한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저는 뭐 조회가 없습니다만 난리입니다. 나는 강북 사람입니다만 이거 총선 때문에 또 이것까지 이렇게 하냐고. 근데 저는 이것도 총선하고 관련된다고 봐.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총선. 왜?
아니 이런 경제 정책을 아니, 총선하고 연계 총선 전에 빨리 집값을 잡아야지 표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 총선 저 김현희 장관이 김현미 김현희 저 국무총리까지도 거론되는 저 장관 아닙니까? 이 양반이 총선 전에 집값을 잡아야 돼야지 집권당이 유리하다 이거거든. 그런데 분양가 상한선이라는 게 원래 제일 먼저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1977년인가 그때 이제 중동 특수가 나와가지고 막 과수요, 투기, 향락산업 막 번창하고 이때 이제 도입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직접 규제해가지고 부자에 나가지고 중간에 해제했다가 부분적으로 도입했다가 뭐 또 뭐 연동제로 갔다가 다 허지부지 됐다가 노무현 정부를 거쳐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공공주택에만 남아있는데 이번에 한다는 건 민간주택 단지까지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바로 이제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 그 규제한 내용을 보면 물론 10월 달까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주택법인데 주택법 시행령 아니에요. 시행령은 아다시피 국회 필요 없잖아요. 장관이 하잖아요. 장관이 고쳐버리면 되죠. 네, 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밀고 가는데 무슨 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이 장관이 하더라고요. 장관이 돼 있어. 그리고 물론 그 기재부 차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이 어쨌든 위원장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핵심을 보면 10월 달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재개발, 뭐 재건축까지도 다 대상이 되고 소급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뭐 10년까지 늘린대. 그럼 이거 재산권을 10년 동안 재산을 행사도 못해. 꼼짝 말하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전매 제한으로 규제를 하고 규제 막 겹치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이게 위험 문제까지 나와. 이 위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급 적용 문제를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을 10년까지 장기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정권 임기가 5년인데 10년이면 두 정권까지의 회상이 돼. 아니 이게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반자유 반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총선 앞두고 또 이렇게 서둘러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자기하고 관련돼가지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치적으로 득표에 불리한 지역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해도 커다가 이거 딱 밀고 가고 있거든. 그걸 김현미 장관이 총대를 메고 있는데 이게 총선 작전이에요. 그런데 지금만 난리가 나 있어. 왜냐하면 이걸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 집값을 떨어뜨리면은 공급도 뭐 또 시장에 공급 차질 나올 거 아닙니까? 뻔하죠. 공급이 적어지면은 또 그렇지. 주택 부족으로 그러면 시세 차익을 누가 먹게 하느냐? 10년 동안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래 시장을 완전히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한다게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택 시장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게 경기 활성화에 아주 암적인 작용을 한다 해서 반대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 논리에 밀려본 것 같아요. 시장 논리, 경제 논리가. 밀리게 돼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어디 뭐 주택 정책에 얼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과거에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때 국토부 장관이 했지 부총리가 한 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홍 부총리가 거기에 11월 거기보다도 얘기한 거는 거기 위원회에 기재부 1차관이 멤버로 간다는 그거 하나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김현미 장관이 지금 뭐 현대 당내 파워로 와가지고는 거기서 밀어붙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정치 논리가 이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논리를 압도하게 돼 있다고. 어쨌든 뭐 평화 경제도 사실은 뭐 허황한 얘기고 앞서서 얘기했던 내년에 초수포 예산도 이것도 정치 논리 아닙니까? 모든 그렇죠. 것이 지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 논리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과의 이런 경제 갈등이 심화된 것도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안도하게 자신하게 돼 있대. 왜냐면 여론조사 하면은 민주당이 뭐 압도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뭐 10몇 %고 한교안도 뭐 19, 19 하니까 뭐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도 보면 막 우리 공화당의 기세가 대단한데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이 쪼개지니까 야권은 쪼개지니까 뭐 누워서 떡먹기 아니냐 싶어. 내가 보니까 내년 4월 총선 누워서 떡먹기를 이긴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껴져요. 국민이 그 대신에 상당히 현명해졌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근데 국민의 현명한 판단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정책적 실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한국당이 아까도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예.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세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말이야. 그게 안 돼.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글쎄. 근데 소속 의원들한테 전부 어디 그 민원 예산 쪽지 가져라 해가지고 자기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실족 자축도 냈고 안 그래도 지금 막 저거 하고 앉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우리 공화당하고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산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결해내야 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속으로 지금 키 웃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된대. 야권이 다 분열되어 있는데요. 통합이 돼야지 야당하고 1대1 게임이 되지. 통합이 안 되면 1대1 게임이 안 돼요. 그게 제일 과제입니다. 제가 보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배병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모든 관심은 내년 총선 승리에만 몰두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또 현명한 어떤 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